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연 4.12%에서 6.2% 범위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금리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는 추세인데다 은행들이 대출 억제 차원에서 가상금리까지 높이면서 영끌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총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의 운용 방향을 잡을 전략위원회 사령탑에 민간에서 박현주 미래셋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내정됐습니다. 전략위원회는 펀드의 운용 전략을 책임지는데 이혁원 금융위원장과 박현주, 서정진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10일 공식 출범하고 내년 초부터 은행과 증권사 창구에서 일반 가입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이 오늘 임시주총을 열고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알테오젠은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석 달 정도 걸립니다. 알테오젠은 항암제를 정맥주사에서 피하주사 체형으로 바꾸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악용한 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쿠팡의 소비자 이탈 우려가 커지면서 네이버, 쓱닷컴 등 경쟁 이카마스 업체들은 대규모 할인 등을 앞세워 틈새를 노리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탈쿠팡이 벌어지고 있는지 2차 피해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일간 활성자 이용자 수가 다시 1,60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쿠팡의 대응 방식에 불안을 느끼고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이탈이 정말 가시화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어떻게 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종수 항공유통연수원 교수, 박중훈 리더스 인덱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쿠팡 사태가 지금 불안감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2차 피해는 내가 보지 않을지 이런 걱정이 가장 높고 차제 쿠팡을 벗어나겠다. 뭐 탈퇴도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오는데 일각에서는 뭐 이용자 수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소식도 오고 좀 헷갈립니다. 마종수 교수님, 이 탈쿠팡 움직임이 이번에 조금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예,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쿠팡 탈퇴자도 많이 늘고 있고 불매운동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보면 아직까지는 명쾌하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IJ 인덱스, 모바일 인덱스에서 발표한 부분에 따르면은 이 정보 유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 이용자가 급증을 했었거든요. 1,600만 명대에서 1,798명까지 올라간 게 그게 12월 1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DAU라고 일간 활성 사용자 수라는 거는 구매자가 아니라 쿠팡에 접속을 해서 본인이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뭐 정보 보안을 찾는다든지 비밀번호 바꾼다든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앱에 접속을 접속하는. 했느냐면 월간 활성 이용자 수에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1,600만 명대에서 거의 1,798만 명까지 늘었다가 지금 2일 날 12월 2일 돼가지고 다시 1,780만 명으로 떨어졌다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왜 갑자기 늘은 건 뭐예요, 그럼?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이제 언론에서 나오니까 들어가서 본인이 이제 구매 내역도 하고 비밀 정보도 바꾸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구매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쿠팡에 접속한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를 그게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약간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최근 트렌드로는 확실하게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1,700만 명 안팎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가 지금 확실히 줄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단정 짓기 어렵고요. 쿠팡이 매년 분기별로 이용자 수를 발표하기 때문에 올해 한 2월 달쯤 돼야지 12월 달까지 마감을 하고 내년 2월 달쯤에 이 3분기, 4분기 이용자 수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회원수 증감이라든지 이용자 수 그게 같이 발표가 정확히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원 수가 실제 줄었는지 또 월간 활성화가 줄었는지는 분명치 않은데 주변에서 보면 좀 뭐 탈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뭐 배송 기사들의 반응이 조금 통계와 다른 뭐 그런 반응이 있었다면서요, 배송 기사들이?
그 11월 29일 이후에 쿠팡의 언론 플레이를 보면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아, 언론 플레이. 왜냐하면 네. 다들 이제 저도 쿠팡을 사용하고 있지만 11월 30일 날 첫 번째 받은 쿠팡의 문자는 노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쿠팡에서 그러니까요. 그게 노출되어 많이 죄송합니다. 노출.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시끄럽고 하니까 어제자의 첫 번째로 정확히 유출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쿠팡이 직접 이제 사과 그 문자 메시지를 이제 보낸 바꿨군요. 거였는데, 유출이라는 말로. 근데 초기에 사실은 쿠팡의 그 여러 메시지를 보면 원인을 중국인 개발자의 문제다. 그러니까 중국이란 말을 썼습니다. 중국이란 말을 씀으로 인해서 사실은 쿠팡의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치마켓 정도가 있는데 치마켓이 중국 그 알리바바하고 합쳐져 있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고객을 일단 막아준 역할을 일부 했고요.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배송기사 같은 인터뷰를 따가지고 현장에서 실제 큰 문제는 없다. 뭐 오히려 늘었다. 그렇죠. 뭐 이런 배송기사. 사실은 아직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쿠팡 배송 직원들은 배달 건수에 따라서 자기들의 그 수익을 그런 게 농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몇몇 기사들의 인터뷰만 가지고 이게 매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기 정도 지나봐야 이 사태가 쿠팡에 어느 정도 매출 영향을 줬는지를 알 수 있지. 지금의 몇몇 언론 기사를 가지고 쿠팡의 매출이 그대로 유지됐다. 아무 상관없다. 혹은 줄었다. 아직까지 판단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들은 워낙 짧은 기간에 나오는 반응이고 때로는 그 반응이 정말 확실하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도 모르니까 좀 배달 기사의 어떤 솔직한 반응인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언론 플레이에 의해서 실제 줄고 있는데도 줄지 않은 것처럼 얘기한 것인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와중에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쿠팡의 경우에는 뭐 물론 직매입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내 물량이 줄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특히 지금 월간으로 본다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때가 4, 3분기입니다. 바로 이제 10, 11, 10월 달에 명절과 이제 크리스마스가 같이 연결되면서 가장 매출이 높기 때문에 현장의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뭐 이 전월보다도 혹은 뭐 전분기보다도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착시현상으로 이게 그냥 예전보다는 약간 바빠졌어야지 전년 12월이나 아마 지금 트렌드로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늘지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저는 오히려 이제 쿠팡 이츠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뭐 쿠팡 우리가 로켓 배송을 많이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 중에서 음식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때 배달의 민족이 전체 마켓쇼의 50%를 차지하다가 지금 쿠팡이 빠르게 점유해 나가면서 쿠팡 이츠에서 지금 1,200만 명까지 와 있거든요. 배달의 민족이 한 2천만 명 한 달에 사용하고 있고 쿠팡 이츠에서도 한 달에 1,200만 명 사용하니까 이게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300만 명, 400만 명을 이용하던 많이 쫓아왔네요. 그런 활성 사용자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월간 기준으로 1,200만 명이면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중소 음식점들 자영업자들이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메이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이 덜할지 몰라도 영세한 업체라든지 작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진짜 20, 30%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벌써 20, 맞습니다. 30%. 그래서 이 쿠팡 의존도가 높은 이런 소규모 중소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 뭐 피해 보상도 요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쿠팡의 2025년도 임팩트 리포트 기준으로는 전체 입점업체의 75%가 중소 상인들이거든요. 소상공인들이라는 거죠. 자영업자들과. 입점업체들 75%가.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은 더 이게 타격을 많이 받고 뭐 대기업보다도 더 이게 더 많은 어려움 겪는 부분들이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이번 피해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되는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쿠팡에 약간 언론 플레이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좀 쪼개서 봐야 됩니다. 쿠팡 이츠와 물품을 사는 거 쪼개 봐야 되는데 쿠팡은 기본적으로 풀필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하더라도 대부분의 물건은 우리가 쿠팡을 주문해서 새벽 배송 같은 게 오잖아요. 본인들의 재고를 쌓아놓고 사실 팔고 있기 때문에 직접 사가지고 그렇죠. 한 일주일 만에 매출이 줄었다. 이건 어불성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일종 인터뷰 몇 개를 따서 소상공인들 소위 말해서 방패막이 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쿠팡 이츠는 같은 문제입니다. 사실 쿠팡 이츠는 음식점은 직접 이제 쿠팡 이츠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영향받을 수 있는데 네이버와 달리 쿠팡은 풀필먼트 시스템으로
대규모 재고를 쌓아서 물건을 파고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만에 예.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었다. 이 부분은 다 좀 짚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배달의 경우에는 그렇죠. 바로 영향이 나타나지만 물건의 경우는 다르다. 그렇죠. 그 배달하는 음식점 점주들의 반응을 본다면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는 실제 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점주들은 지역별로는 편차가 있긴 하지만 지금 쿠팡 이츠에서 한 70%, 80%를 의지하는 점주들이 있거든요. 뭐 점주라고 한다면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쿠팡 이츠, 요기요 이렇게 같이 이용을 하다가 지금은 요기요가 많이 시장 마켓시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기요가 2등을 하다가 지금은 너무 압도적으로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대부분은 배달의 민족과 쿠팡 이츠를 사용하는데 아직까지는 쿠팡 이츠가 여러 가지 그런 프로모션이라든지 그런 게 좀 강화를 많이 시켜줬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배달의 민족보다도 쿠팡 이츠 쪽으로 더 많이 쏠려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저런 정보보호 우려가 터져버리면은 뭐 일반적으로 제가 주문을 하더라도 이게 주문 한 번으로 내 또 정보가 또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아주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해를 얘기하는 와중에 시청자가 쿠팡은 외국 기업이다, 퇴출되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김범석 미국 본사 의장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 기업인지 한국 기업인지. 자. 지금 최근에 쿠팡 이러니까 탈퇴하는 사람 아까 조금 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탈퇴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또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한테 지금 뭐 사실 조사를 받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지적이 나오나요? 이게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이지 않느냐라는 이제 문제입니다. 이용자들이 지금 권리를 제한한다.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쿠팡을 탈퇴하려면 화면 기준으로 6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6단계나. 뭐 주관식 설문조사에 동의해야 되고 거기다가 모바일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모바일에서 PC까지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모바일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모바일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PC에서 한 번 더 로그인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뭐 이용자에게 탈퇴 제고를 하는 압박성 메시지 예를 들면 지금 쿠팡의 경우는 다른 이커머스와 달리 지금 쿠팡 이체 있죠. 그다음에 쿠팡 플레이. 스포츠 좋아하는 MZ세대들은 쿠팡 없이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컨텐츠 사업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유혹성 메시지 이런 것들이 계속 압박성 메시지로 연결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지금 60대 이상의 쿠팡 사용자가 한 3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이 절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6단계를 다 하는데도 참 보통 인내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쉽지 않겠네요. 전기통신법상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이제 밝힌 거죠. 네, 가입은 쉬운데 이게 탈퇴가 어렵게 만든다. 실제 여러 가지 서비스에 묶여서 탈퇴하기도 쉽지 않은데 단순 절차도 어렵다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여튼 탈퇴가 얼마나 될지 이용이 얼마나 줄지는 아까 두 분이 말씀해 보면 뭐 한 3개월 정도 이제 지나서 정확한 통계가 나와봐야 된다니까 그때쯤이면 그 흐름을 알 수 있겠는데 여튼 이런 때 다른 경쟁자들이 뭔가 이게 기회다 하고 틈새를 노려서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 소비자들이 쿠팡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용자들이? 사실은 쿠팡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죠.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이커머스 기업 중에서 쿠팡만큼 빠른 배송, 무조건 반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OTT 서비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런 생활 관련 밀착 서비스가 돼 있기 때문에 쿠팡 서비스에서 한 번에 끊고 나오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여태까지 계속 그 부분이 유지가 됐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쿠팡 화재가 났을 때도 사실 그때 동탄센터 2021년도에 화재가 났을 때도 그때도 쿠팡이 위기다라고 했지만 그때 멤버가 떨어지지 않았고요. 작년도 4월 달에 쿠팡 멤버 비용이 4,980원에서 7,890원으로 70%가 올라갔을 때 그때도 탈팡 엄청날 거다 했지만 오히려 늘어버렸어요. 늘었어요? 예, 그 정도로 쿠팡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쿠팡을 빠져나올 수는 없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은 쿠팡뿐이 아니라 대체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쿠팡 외에 네이버라든지 G마켓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그다음에 새우배송 같은 경우에는 컬리나 오아시스 같은 대체제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대체제들 쪽으로 일정 부분 이동하는 흐름이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여튼 그 흐름이 어떻게 될지 탈쿠팡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쿠팡의 나름의 기업의 경쟁력은 대단하다. 뭐 이렇게 좀 인정을 할 필요도 있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 쿠팡이 지금처럼 이런 사태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정성 없는 뭐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 저는 카카오톡 사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카카오톡? 우리 카카오톡 그 사고 났을 때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이 불편해서 못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첫 화면 바꿨을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카카오톡에 그 서버 사건 났을 때도 멈췄을 때도 너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쿠팡을 보면 일단 로켓 배송, 새벽 배송은 아마 대안제가 없을 거고요. 전 세계에서 그런 서비스가 없죠. 그리고 이 정도 서비스를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 것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 락인 효과가 너무 큽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단순히 물품뿐만 아니라 이츠 그리고 컨텐츠, 쿠팡 플레이 여러 가지가 묶여 있는 효과가 너무 크고. 거기에다가 저는 JP 모건의 리포트가 굉장히 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슴이 아팠는데 뭐라 그랬냐면 두 개의 단어를 썼습니다. 쿠팡이 저렇게 사고를 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주가가 올랐죠. 그 이유가 뭐냐면 대체 불가능한 시장 독점력이라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참 자존심 상했는데 한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둔감성을 짚었습니다. 정보 유출에 대한 둔감성. 이거 뭐라 그랬지? 평에서 뭐라 우리 둔감하지 않는데. 개인정보 유출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학습 효과가 가시되어 있다. 이전에 SK텔레콤, KT, 이전에 이런 이유 때문에 쿠팡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은 그렇게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마 진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박주근 대표 말씀 들어보니까 개인정보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 좀 둔감하다는 JP모건의 리포트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드네요. 좀 섭섭한데 우리가 그렇게 둔감하지 않은데 이번에 조금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소비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 대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 대체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시장 점유율로만 본다면 네이버도 굉장하고 쓱닷컴도 있고 11번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다른 경쟁업체들의 서비스가 쿠팡에 정말 절대 못 미칠까요? 사실 우리나라 이커머스 전체 시장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 227조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20 25년도에는 250조 정도까지 예상이 되는데 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는 사실 쿠팡은 맞습니다. 쿠팡이 매출액이 작년도에 44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조 이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매출로만 본다 그러더라도 쿠팡이 전체에서 본다면 한 2, 3% 정도 매출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전자상거래에서 쿠팡에서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공룡 기업인데 그거에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기업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사실은 이 커머스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그 안에는 스마트 스토어라고 불리는 이 개인적인 네이버 스토어에 운영되어 있는 셀러들이 한 50만 명이 있거든요. 그 네이버 셀러에 소속되어 있는 50만 명이 거기서 발생되는 거래액이 50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 거래액과 네이버 거래액이 몇 조 차이로 지금 네이버가 쿠팡을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이버야말로 쿠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경쟁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네이버가 최근에 퀄리와 같이 지분도 인수를 하면서 새벽 배송도 강화를 하고 있고 무료 배송, 무료 반품도 굉장히 힘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29일, 30일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G마켓도 그렇지만 네이버도 사실 매출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이버 플러스토어가 29일, 30일 며칠 상관에 30% 이상 매출이 늘어난 것도 있었고요. 이 반사 효과를 좀 누리고 있는 거죠. 아주 짧은 기간이라서 사실 이게 어디까지인지도 봐야 되겠지만 11번가라든지 G마켓 역시도 한 20%대 매출이 신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불안심내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장기화되고 또 대처를 쿠팡이 제대로 못한다면은 불안감이 커져 나가면서 이런 트렌드가 이어진다면은 쿠팡도 굉장히 큰 악재를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차제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서로 할인 경쟁을 한다면 소비자들은 좋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우리가 혜택이 늘어나니까. 이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이슈로 삼고 있는 게 특히 이제 국회에서 그러는데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책임론과 관련해서 미국 모 회사 쿠팡 인코퍼레이션이죠. 쿠팡 INC 김범석 의장 창업자이기도 한데 왜 아무런 얘기가 없느냐. 이런 비판이 참 많은데 이 비판이 합리적인 건지 정말 뭔가 국내에 빨리 들어와서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건지 이거 기업 지배구조상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런가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거죠. 현재 쿠팡의 지배구조는 한국 쿠팡을 아까 말씀하신 쿠팡 INC가 100% 지분하고 있습니다. 100% 갖고 있다. 근데 쿠팡 INC는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는 김범석 의장이 지분율은 8.8%밖에 안 되지만 미국은 차등 의결권이 있죠. 29배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걸 따져보면 김범석 의장은 74.3%의 지배를 압도적인 지배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작년에 11월 달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한 1,500만 주를 팔아서 이미 5천억 원 엑시트를 했습니다. 현금화를 시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조 원, 자산 규모 10조 원 장은 소속돼 있는데 원래 대기업 집단 지정을 하게 되면 동일인 지정을 하게 돼 있죠. 동일인. 우리 소위 말하는 총수 지정을 하게 되는데 쿠팡의 경우에는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INC랑 간접 지배를 한다는 이유로 동일인에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책임에서 빠져 있는 거죠. 이 동일인에 빠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내부 거래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예, 여러 가지 혜택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규제를 안 받는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의 경우에는 실제 지분이 한 4%밖에 안 됩니다. 네이버에. 그런데 동일인 지정에서 여전히 동일인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속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누릴 건 다 누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특히 이제 국회에서 과거에도 뭐 증인으로 청문회 이제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지금 증인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과연 들어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청자의 댓글 하나 올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쿠팡은 외국 기업이다. 퇴출돼. 쿠팡이 외국 기업인가 아닌가? 외국 기업의 정의도 참 쉽지는 않아요. 지분만으로 외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나? 한국에서 막대한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외국 기업이라고 뭐라 해야 되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뭐 예. 뭐 사실 이것도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뭐 앵커님 말씀처럼 뭐 지분만으로 따진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외국 기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로 볼 수는 없지만 사실 그리고 쿠팡이 이제 국내에서 올리는 매출이 한 90%가 넘어가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국내에서 매출도 올리고 영업이익도 올리고 영업이익이 작년 재작년 연속으로 해서 7천억, 6천억대가 나왔고 올해는 제 예상으로 1조대까지 나올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을 국내에서 1조대까지 올리는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고요. 현재 한국법인 쿠팡 측에서는 한국법인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대표, 현재 대표가 책임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 의장이 사실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다 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머물면서 한 발짝 떨어져 있다는 거는 이거는 기업인으로서의 책임도 회피하는 부분이라서 빠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범석 의장에 대한 정치적인 차원에서 청문회 채택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말 법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법을 위반했느냐 그리고 법적으로 지배구조에서 정말 문제가 하는 거는 조금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 감정이라든지 이런 정서적인 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사안을 좀 규정지면 안 될 것 같긴 하니까 시간이 되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이런 정보 유출 사태가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호되게 얘기했죠. 강한 제재를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이 제재라는 것도 명확하게 무슨 잘못이 법적으로 밝혀져야만 드러나야만 될 텐데 지금 손해배상은 이미 청구가 됐고 미국에서 뭐 집단 소송이 시작될 거라는 그런 뉴스가 있던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실제 제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 정부 차원에서 법적 위반을 했기 때문에 유출이 확실하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하나가 있고요. 정부 차원이고 그리고 어떤 페널티 규제가 하나 있겠죠. 영업상에. 이거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면 민간인 소비자들이 직접 하는 집단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는 첫 번째죠. 징벌적 손해배상. 요거는 매출액의 3%까지 3%까지 매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요 앞선 사건을 이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이 작년 매출이 12조 7천억이었어요. 7천억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단순 산출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맥스 3%를 다 맞으면 3천억 원대 중반까지 과징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과징금 나올 수 있는데 1차, 2차 가중 강경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1,348억 결론냈거든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SK텔레콤에서 수긍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소송하고 또 하면 더 줄어서 실제로는 1% 미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징벌적 과징금은 결론적으로 그 쿠팡도 3%로 그러면 올해 매출액을 보면 약 40조를 예상하면 한 1조 2천억? 3% 최대로 매긴다면 거기에서 SK텔레콤처럼 강경하면 1% 선이면 여기도 한 4천억 선? 거기에서도 행정소송하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민간인의 손해배상인데 이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집단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기면 사용자 전체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체가. 우리나라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 로펌 몇 곳에서 인당 10만 원, 20만 원 손해배상을 한 것은 거기에
어플라이하고 신청한 사람에게 그것도 이겼을 경우에 손해배상하는 건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듯이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다릅니다. 손해배상이 되면 해당되는 사람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요거는 미국에 해당되는 경우만 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집단 소송, 우리는 이제 집단 소송이 아까 한 사람만 소송에만 이기면 다 해당되는 집단 소송이 우리는 이제 증권 분야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그렇습니다. 되기 때문에 유통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어서 미국에서 지금 이미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로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더라도 그 원고는 미국 쿠팡 INC 직원 뭐 소비자 거기는 소비자를 어떻게 규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집단 소송을 하더라도. 그렇죠. 물론 한국에도 이 집단 징벌적 손해배상도 있고 집단 손해배상 제도가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적용하거나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도 굉장히 좀 유연하게 기업 위주로 적용을 해주고 특히 뭐 이런 집단 소송 같은 경우에도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카드 3사 2016년도쯤이었죠. 그때 카드 3사에서 대규모 유출 사태가 났을 때 그때 집단 소송 들어갔던 그 일부 사람들만 4년이 지나서 2020년도에 1인당 10만 원씩 배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 이전에 뭐 인터파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송 한번 끝나고 나면은 몇백 명 단위로 모여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을 불러봤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10만 원씩 판결 났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쿠팡 소송을 하기 위해서 국내 50만 명 정도가 지금 뭐 카페에 모여가지고 그 부분을 대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일 큰 카페가 한 15만 명 이상 된 카페도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법무법인들이 가서 이제 소송을 대행하는 그런 걸 지금 절차를 밟고 있지만 그 중에 몇 명이나 소송에 참가할지도 모르겠고 또 소송 비용을 또 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다 적은 돈이지만.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이전처럼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4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릴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이재명 정부가 강력하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징벌적 손해배상대로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을 해봐라. 아마 그래서 SK텔레콤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집단 소송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제도를 좀 바꿔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기업에서 조금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제가 좀 첨언하자면 강력하게 적용하라는 말은 반드시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법대로 하는 거. 법대로. 법대로 하라 이렇게 딱 지시를 했으면 그 법에 따라서 만약에 법이 좀 뭐가 미진하면 법을 고치고 그렇죠. 있는 법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피싱, 스미싱이 지금 이런 시도들이 좀 있다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뭐 자기가 쿠팡에 등록한 카드 정보로 무슨 이용이 됐다, 로그인을 시도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면서요 지금?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전에 SK텔레콤의 정보 유출하고 쿠팡의 정보 유출은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스매싱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번 쿠팡의 정보를 가지고 범죄의 ROI가 높아졌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송 패턴을 알면 언제 집을 비우는지를 압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구매 내역을 알면 그 사람의 소득 수준도 압니다. 그리고 주문 품목을 알면 가족 구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같은 걸 지키면 건강 상태도 유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스매싱 범죄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정밀하고 타겟팅된 스매싱 범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전에 SK텔레콤에는 겨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번호 정도의 유출이지만 이거는 수준이 달라서 이런 앞으로 이커머스 쪽의 정보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용자들이 아직은 정식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 접수는 없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카드 정보 쿠팡에만 결제 정보를 올려놓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혹시 그 카드가 다른 사람이 이용했다는 시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온다는데 아직은 이제 주장인 것 같은데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2차 피해는 없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2차 피해라는 게 단순하게 이게 어떤 뭐 신용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뭐 카드를 이용한다거나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관 비밀번호까지 지금 다 노출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아파트 비밀 아니면 빌라에 있는 현관 비밀번호 그 비밀번호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만약에 가전제품을 주로 사는 사람이면은 그냥 현관 뚫고 들어와서 물건 가져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뭐 이미 미국에서는 그 개인 정보를 거래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 개인정보 거래된 정보를 가지고도 그걸 어디까지 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IT 쪽에 취약한 이 60대 이상의 노령자들한테 이런 뭐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조금 더 국민들도 그렇고 이 기관 단체들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모르는 전화, 모르는 문자, 뭐 URL 누르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까?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보면 아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제한적이다. 예. 스매싱 범죄가 굉장히 요즘 치밀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뭐 굉장히 아쉬운 얘기지만 개인에게 방할 수밖에 없는 상태. 우리가. 저는 그 쿠팡이나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어책을 마련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지금 이용자들이 가장 우려하니까 회사가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2차 피해가 전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책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 박중훈 리더스인덱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연말 증시의 산타랠리를 판가름할 미 연준의 올해 마지막 FOMC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끝납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무게를 두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 간의 관세 영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장은 긴장을 놓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내년에 연준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입니다.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 연준 이제 금리 인하 며칠 남질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아마 마지막 주요한 통계 같은데 9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9월께 이제 나왔네요. 네. 이걸 보면 금리 인하가 뭐 확실하다 이런 겁니까? 9월치 결과치를 가지고 12월 통화정책 결정 회의를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보고 너무 있고요. 늦은 통계야. 네, 저는 오히려 셧다운 기간 동안에 미국 공식 통계가 발표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민간 통계들은 발표가 됐거든요. 물가보다는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그 명분이 고용 둔화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월 FMC에서는 사실 의례적으로 이제 민간 노동 통계가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동안 뭐 ADP, 민간 고용, 그리고 노동 편차 지수, 그리고 시카고 연은의 실업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민간 노동 통계 데이터를 보면 고용 부진이 올해 하반기 들어서 가시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CME 패드워치 2를 통해서도 12월 달에 25bp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12월 FMC에서 25bp 금리 인하를 해준다라고 하면 계절적으로 보면 지금 연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FMC가 산타 역할을 자처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12월 이달에는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하게 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소비자,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자체보다는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할 건가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 어떤 신호를 보니까 내년에 금리를 뭐 한 번 내릴지 두 번 내릴지 이런 어떤 신호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25bp 인하 여부보다는 12월 FMC에서 수년 경제 전망이 또 발표가 되는데 내년도 이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금리 어느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는지 가이던스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9월 달 발표된 수치를 보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내년도 금리를 한 번 정도 25bp 인하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9월 점도표에서는 한 번 정도 내년에 한 번. 내년에 시장에서는 이제 2번 정도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시기는 각각 4월과 9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2월 FMC가 끝나면 시장이든 또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순이 많이 바뀔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결국 그 이유는 이제 내년에도 관세 정책 그리고 이민 정책에 따라서
노동시장 부진은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은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한 번 있나 한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인하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이면 연간으로 한 4번 정도? 100bp죠. 0.25%포인트처럼 4번 정도. 그렇게 많이 내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비둘기파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올해 9월 FMC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를 50bp 정도 생각을 했었다가 9월 FMC가 끝나고 나서 올해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중위값을 보고 이제 75bp 인하한다라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9월 이전부터 올해 75bp 인하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올해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의 레인지 하단 숫자가 올해 75bp 인하를 좀 암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결국 노동시장 관련된 지표 부진이 계속 확인된다라고 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예상보다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용 부진이 내년 상반기에도 연준 통화 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걸 보는 시청자들은 연준이 몇 차례 금리를 내년에 내릴 것인가, 그리고 시장에서 금리가 과연 연준의 금리 인하에 시장 금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라든지 채권 투자자들이 아주 민감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을 텐데, 미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케빈 해시드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아주 유력하다는데. 그분이 연준 의장이 되면 왜 국채 투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좀 너무 앞서서 생각하고 있는 게 시장에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결국 해시드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게 되고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그 FMC 회의가 도래할 때마다 25pp 정도 속도로 점진적으로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미국 경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압박에 대해서 거의 무시를 해버렸지만 해시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50bp 인하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25bp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75bp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불규칙적인 금리 인하 경로를 보인다라고 하면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채권시장에도 한 가지 로이즈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해시드 위원장이 그렇게 불규칙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연준 위원장 의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들 간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어떤 공감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그렇죠. 이제 의장이 하기 때문에 의장의 정성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파월 연준 의장도 사실 지금까지 연준이 금리 인상이 늦춰지고 금리 인하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는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당시 금리 인상을 제대로 못해서 그때 당시 많은 문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로 작용하면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명분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트럼프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해시드 위원장 역시 결국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충분히 트럼프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투매, 국채 투매 같은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나요? 저는 좀 약간 먼 시기를 염두에 두고 좀 생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 한다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좀 채권을 팔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투자자들이 상당히 조금 고심하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 투자자들과 직접 관련 있는 게 이 달러 가치거든요. 미 연준이 금리를 이제 이번에 내리고 또 내년에 금리를 한 번일지 두 번일지 또는 0.25%포인트 네 번일지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달라질 텐데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달러 가치는. 네,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달러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 이 통화 정책보다는 다른 타 요인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달러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그 달러 약세 폭이 제한될 여지가 있고 오히려 달러는 올라가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요? 최근에 AI 혁명 관련해서 가장 이제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이 국가 생산성이 증대되는 부분들.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 경제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거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은 실제로 23년, 22년 2분기 이후 그리고 올해 2분기 때까지 전분기 대비 연율로 3.6% 가까이 성장을 매분기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대단하게 높은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AI 혁명에 따른 생산성 증대가 온전하게 경제 성장으로 반영된다라고 하면 달러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그 수준이 많이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인하 이후 휴기지를 거쳤다가 다시금 또 인하가 재개되는 사이클이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또 금리 인하가 중단될 수 있다라는 시장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로라고 하면 사실 달러 약세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그대로 온전히 반영해서 인하 방향으로 계속 꾸준히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달러의 방향성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만 그의 변수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생각보다 달러가 잘 내려가지 않을 여지도 있다. 이제 그렇게 좀 해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큰 있습니다. 흐름은 인하 쪽이지만 그 폭은 네. 비교적 뭐 크지 않을 수 있다. 네, 작을 네. 것 같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만 일본은 곧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엔화가 강해진다. 엔화가 강해지니까 그 싼 자금으로 엔화를 조달해서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이 다시 돌아올 거다.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그럼? 네, 우선 일본 중앙은행은 아마 빠르면 이번 달, 늦어져도 다음 달부터 금리 인상을 재개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현지 분위기는 이번 달 25pp 정도 인상하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우에다 총재가 11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이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엔화 약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이고 장기적으로도 기대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고수하다가 11월 달에 갑자기 의견을 바꿔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BOJ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그 새로 뽑힌 총리와 회담 이후에 지금 BOJ 정책위원들이 매파적인 의견을 내는 인원수가 많아지는 걸 보면 사실 이번 새 총리가 BOJ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거를 좀 내비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BOJ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일본채 10년물 금리의 스프레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아직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움직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일 간 금리 격차 이 부분이 좁혀져 가지고 역전되는 정도 되는 시기가 되어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실제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미국 금리가 일본보다 높아서 차이가 크니까 이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 한 엔캐리 트레이드가 바로 청산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바로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우리도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 중앙은행 간의 금리 차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있죠. 바로 환율인데 우리 환율이 좀처럼 안 떨어집니다. 뭐 1,450원 이상에서 때로는 1,470원도 되고 떨어지질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서학개미다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한다. 국민연금 해외 주식 많이 산다. 그러고 자꾸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뭐 많이 사는 거죠? 이게 환율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원화 흐름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그 구간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특히 미국 주식 매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게 원화에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가 지금 부동산 대출을 옥죄우면서 그 자금들이 이제 국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기를 좀 원하고 있지만 아마 그게 실제로 제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투자자들 역시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서 이를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보다는 사실 미국 투자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진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원화 약세 흐름들이 과거에 우리가 달러랑 비교해가지고 움직였던 그 4배 정도를 놓고 생각하기는 이제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뉴 노멀에 접어든 이제 원화 흐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1,400원대 원화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대내 요인 모두가 안정된 상이라고 하면 아마 원화 같은 경우에는 한 1,380원 정도까지는 좀 내려갈 여지는 있지만 1,400원대 환율이 훨씬 더 빈도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달러도 큰 흐름으로 보면 하락이지만 하락폭이 적을 거고 원달러 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조금 떨어지는 원화가 강해지지만 강해지는 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이시네요. 원달러 환율에 관한 이 여러 가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염두에 두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서학개미들이 계속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다시 코스피가 4,100선 진입을 시도했는데 다시 상승 무드, 특히 외국인들이 조금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장 연말 좀 산타레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증시는? 네, 아마 연말을 앞두고 미국 증시가 S&P 500 지수 기준으로 7,000선을 넘어가는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한번 경신하는 걸 보여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S&P 500. 그 예. 풍선 효과가 한국 증시에도 반영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까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올해 12월에 산타는 FMC입니다. 그래서 FMC를 통해서 25bp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논 US 국가들로의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을 두고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을 하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적인 이벤트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탄절 전후로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면서 이제 본인이 산타를 자처할 여지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달 연말 쇼핑 시즌도 좋지만 네. 연말 증시가 좋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 통화 정책에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케빈 해싯 위원장을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면서 산타 선물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자 연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년 한 해가 과연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까?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전망치라는 건 근본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의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최근에 나온 게 맥쿼리도 뭐 그런 전망을 했더라고요. 코스피가 내년에 한 6천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정부 정책 힘으로 갈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대체로 공감을 하나요?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내년도 코스피가 5천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증권사 목표 주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5천은요? 일단 저는 구글의 제미나이 3.0 공개가 네. AI 낙관론을 확산시키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저는 2022년도 11월 달 오픈 AI의 챗 GPT가 나오면서 AI 혁명이 시작됐는데 네.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AI 혁명 2.0이라는 버전업 시키는 획기적인 계기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미나이 3.0이 주요 벤치마크 대비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또 구글의 TPU가 결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범용 인공지능의 타임라인을 줄여드는 데 영향을 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HBM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고 그게 내년도 이제 코스피가 5천을 넘어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반도체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네, 혹시 짧게 대신증권의 내년 코스피 목표치를 밴드를 어떻게 두고 있나요? 네, 저희 상단 5,300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좋게 보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방산, 지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증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과 우리 시장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유출된 정보를 악용하는 2차 피해 신고가 아직 없어 다행이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질 않습니다. 이참에 쿠팡에서 벗어나 볼까 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데 그게 간단치 않습니다.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데다 빠른 배송과 OTT 등으로 엮여서 일상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이죠. 네이버 같은 경쟁자들이 있지만 익숙한 곳을 떨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쿠팡처럼 일상을 지배하는 막강한 플랫폼들, 사회적 책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